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91쪽 하겠습니다. 근세의 문화입니다. 첫 번째, 민족문화 발달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 굳이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거의 물어본다면 이번 문제는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15세기 상황을 아는지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챙길 게 이게 있습니다. 용비어천간 알아야 되겠죠? 용비어천간.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 보통 우리가 언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한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용비어천가 또는 언문,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한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세종대왕 때에 자신의 조상들이 있죠. 목조, 도조, 뭐 이런 4대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윗대에 태조하고 태종대 총 6대, 6대의 임금들을 앞에 6명의 4명은 실제 왕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6대 중에서 이제 두 개만 이제 본인의 아버지인 태종하고 건국자인 태조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르지 못했던 윗대에 이제 4대까지 쭉 올라가죠. 목조, 익조, 도조, 한조 이렇게 해죠. 이렇게 4대 더하기 2개 해서 이렇게 6대의 선조들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뿌리 깊은 집안임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보통 우리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막 찬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보통 우리 뭐라 그래요? 아유, 용벼천간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가끔씩. 그다음에 월인청강지곡 접어야 되겠죠. 월인청강지곡. 곡자죠. 음악이죠. 세종대 있고요. 그의 아들 수양대공이 만든 게 석보상절이 있죠. 소원왕후의 상황을 잘 아시죠?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박살난 사건 잘 아시죠? 그죠? 소원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명복을 기기 위해서 만든 게 석보상절이죠. 이걸 노래를 붙였다 보시면 돼요.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죠. 석가모니 부처 일대기를 세종대왕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곡을 만들었다. 내용을 살짝 잡아주시고,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게 이제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느 시대입니까? 물어보는 건 조선 전기의 15세기 상황을 주로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편찬사업 가겠습니다. 편찬사업 2개만 잡으시면 되고요. 2개 거. 역사서 보겠습니다. 역사서. 자,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을 목적했다.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왕 사후에, 그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만들고 여기서 왕조실록을 편찬한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 조선의 왕조 중에 뒤에 2분은 우리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던 사실도 알아야 돼요. 제일 뒤에 누구예요? 고종과
순종에 관련된 부분은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왕들 25명은 다 등재됐는 반해서 이 두 분은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왕직에서 편찬했어요. 지금 앞에 건 보시면 춘추관의 실록청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역사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대부분 만들어도 반해서 요건 이 왕직에 편찬됐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왕직이 뭔지 궁금하시죠? 일본 황실에서 요건 밑에 단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황실에 국내부 소속이라 보시면 돼요. 이 왕직, 우리나라의 이 왕직이랑 관청은 관청이에요. 일본 황실에 국내부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황실도 국내부가 있는데요. 일본 황실의 국내부에 이 왕직 밑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서 편찬됐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없다 판단이 된 겁니다. 두 개는 빠져 있습니다.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책입니다. 동국통감. 자, 봐요. 감자부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울간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전부 다 집에서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왜 보셨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이 봤을 때 보기 싫은 게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통이죠. 자기가 쓰고자 하는 A부터 Z 지역까지 다 썼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여기는 당군 조선부터 썼을 거고 그 다음에 고려까지 썼을 것이다. 지금 동국통감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첫 수업 시간에 저하고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알아야 할 게 꽤 많죠. 동국이니까 뭐죠?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군에서부터 고려까지를 기록했다. 하나, 둘, 서거정이 기록했다. 동국통감. 시대를 물어본다. 송종일 것이다. 15세기일 것이다. 책 제목을 알아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 여기는. 서거정의 동국통감은 너무나 중요해. 끊임없이 나오고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애우려고 하면 힘들어져. 좀 슬롯을 잘라가지고 분석 좀 해봐. 그러면 훨씬 더 쉬워져요. 선생님 통째로 못 외워요. 책이 너무 많아. 좀 자르는 습관이 돼 있으면은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선생님 말이 생각날 거야. 아, 이거 자르라고 그랬지? 책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잘라봐 일단. 그럼 시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고려사, 고려다저려. 역사서인데요. 고려사, 고려다저려는 수업 시간 이미 한번 했는데 복습 한번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고려말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이재현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재현. 대표적인 고려말의 성리학자죠. 원나라에 갔다 왔죠. 원나라에 누구와 교류를 했습니까? 그렇지. 조명구와 교류했죠. 어디에서요? 원나라 영경인 충선왕이 만든 망권당에서 교류한 인물이 이재현과 조명부잖아요. 이 정도는 가장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재현이 우리나라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제목을 먼저 정했다고 그랬죠. 제목은요? 국사라고 책을 정했다고. 근데 완성되지 못했다고요.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이게. 그래서 그의 손자쯤 가가지고 책을 썼다고. 그 책 제목이 사략이라고. 사략이에요. 이걸 누가? 조선 건국 이후에 정도진 이 책을 다시 집필했다고요. 그 책 제목이요?
고려국사라고요. 고려국사라고요. 정도에 적었다는 얘기죠. 이 책 중심은요, 재상 중심의 역사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재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종 때 가니까 이 책이요, 세종대왕 읽어봤더니 너무 편협하더라는 거야. 고려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얘기하더라는 거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얘기하더라. 그럼 세종대왕은 그게 아니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쓰라고 얘기하죠. 그 정인지라든가 김종서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고려사라고요. 왕이 명령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군주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군주 중심의 역사서다. 군주 중심의 역사서다. 근데 이게 책이 너무 많아. 두꺼워. 30여 권으로 되어 있어. 신하들이 읽기 쉽지가 않죠. 책이 두꺼우니까. 여러분 책 두꺼워지면 우리 기본서도 어려워하잖아요. 읽기 싫어하잖아요. 이걸 언제 다 읽나, 진도를 언제 다 빼나,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쓴 책이 뭐죠? 고려사 절여죠. 절여란 말은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요약집이란 뜻이에요. 요약집은 뜻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한 선생님 이제 기본서 중에 고려사 선생님이 쓴 책 절여란 책이 있어요. 한국사 절여란 책이 있어요. 요약본이 있어요. 한 200페이지 분량 안쪽으로 끝내는 책을 하나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절여란 책이 붙어 있어요. 요건요, 신화 중심의 역사서다. 이거 한 3권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복습이에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말고 책을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맥락을 안 잡아봐. 자, 국사란 책 하나 알아야 되겠지. 사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고려 국사 알아야 되겠지. 고려사 알아야 되겠지.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울 수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서, 세종대왕 시기에 편찬된 책 순서. 제, 군, 신, 재상과 군주와 신하 중심의 역사 순서대로 책이 편찬되었다. 요거 살짝 암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군, 신, 재상 중심의, 군주 중심의, 신하 중심의 역사서 이렇게 편찬되어 있다. 그렇죠? 선생님 몰라요. 이거 하나씩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쭉 나열하면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암기보다는, 여러분들 역사서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책 다 외워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역사책은 우리 20문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 그게 너무 목매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 아셨죠? 흐름 잡고 가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복습해봤어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리서와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책 나오면 여러분들 벌써 머리 아파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서와 지도, 목적. 지방 통치에 필요한 지리 정보 획득과 국방 강화를 목적으로 가졌다. 국가에 필요한 거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필요치 않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이미 한 번 했어요. 오늘 오전 첫 수업 다 복습인 것 같아요. 이건 세계 지도예요. 13세기 원나라 지배 시기에 만들었어요. 원 지배 시기에 제작된 원 지배 시기에 제작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에 태종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태종 때. 이걸 잡아야 돼요. 태종 때 들어왔다. 근데 이게 완벽한 세계 지도라기보다는 빠진 부분이 있더라.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 빠져 있어요. 조선이 빠져 있고요. 일본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도 다 빠져 있어요. 진정한 세계 지도라고 볼 수 없겠죠. 이게 빠져 있어요. 미국은 아직까지 콜럼부스가 미 대륙을 아직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선과 일본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태종대왕 때서 조선과 일본의 지도를 두 가지를 첨부시켜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줬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보다는 우리 지도를 훨씬 더 크게 그렸어요. 크게 그렸어요.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도를 던져주고 태종을 아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지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 하나, 시기를 물어본 다음에 태종의 업적을 선택지 하나 골라내야 돼요. 그럼 태종인지 나은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종대왕 때는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을 굉장히 혼낸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 혼냈잖아요. 태종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예, 죽임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혼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혼일강리 역대국지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팔도 지리지 가겠습니다. 팔도 지리지. 성종 때. 예, 양성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잘 봐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왕 중에 혼낸 사람 누구? 여러 사람 혼낸 사람은 태종이라고 그랬죠. 태종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팔도란 게 만들어져요. 경상도, 충청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도, 함경도 이런 팔도가 처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팔도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태종 이후로 잡으시면 돼요. 태종 이후에 우리나라가 팔도라는 게 만들어지니까요. 행정, 지역 행정. 자, 세종대왕 때 만든 게 뭐죠? 신찬 팔도 지리지예요. 신찬 팔도 지리지예요. 그리고 이걸 보완한 게 팔도 지리지예요. 이제 가셨죠? 현재 지어내지지 않습니다. 지어내지지 않습니다. 단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경상도 지리지는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리지를 통해서 신찬 팔도 지리지의 원본을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신찬 팔도 지리지, 팔도 지리지 이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궁여지 승남 보겠습니다. 동궁여지 승남. 성종 때입니다. 자, 기억하실 게 있어요. 뒤에 지자가 붙었죠. 이거 전부 다 책이에요. 아셨죠? 지도 아니에요. 뭐예요? 인문서라고요. 이 동네에는 총 인구가 얼마고 남자 비율이 50%고 여자 비율이 50%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가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고 이런 사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지리지예요. 인문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록들을 적어놓은 것들이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도는 아예 지도라고 붙어요. 그냥 제목이. 다 책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동궁여지승남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인문지리서라 보면 돼요. 네, 인문지리서다 보시면 돼요. 동궁여지, 이거 봐도요. 독도가 처음 기록돼요. 네, 독도에 대한 내용이 동궁여지승남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요. 지도가 아니라 기록되기 시작했다고요. 신증 동궁여지 하면 중종 때 이 책을 보완해서 만든 게 신증도 동궁여지 승남이라고 불러요. 쉽지가 않죠. 점점 늘어나죠, 책이.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윤리서 보겠습니다. 윤리서. 그 밑에 혼일 강리 역대 지도도 한번 봐보시죠.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의 지도 확 차이가 나죠. 네, 확 차이가 날 거예요. 사이즈가 벌써요. 그 다음에 윤리서 보겠습니다. 자, 성략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랬고요. 국조오례의 왕실의 행사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글로서 표현한 겁니다. 5가지 행사가 있는 거죠. 국조오례의
상강행실도 뒤에 도자가 붙어 있다는 뜻은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림과 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삼강행실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항상 물어보는 게 왕이에요. 세종대왕 물어봐요. 항상 세종대왕 시기에 편찬된 이 시기를 항상 물어봅니다. 상강행실도. 과학기술 갑니다.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천체를 관람하고 별자리들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요. 이건 책이 아니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커다란 비석에다가 조각에서 만든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됐죠?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태조 때라고 그랬죠? 잡으셔야 돼요. 태조 때 만든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천상이니까 하늘 위란 뜻이에요. 하늘 위에 별자리들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렸다. 책이 아닙니다. 돌에다가 새겼다고요. 대리석에다가 새겼다고요. 왜 새겼을까? 천자관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의 왕들도 천자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천자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종 때 혼천이 뭐 이 정도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칠정산 4편 또 해야 됩니까? 계속 나오네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앞전 시간에 다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기존에 우리 달력이 있다고 그랬죠.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달력이 있었죠. 처음 나오는 게 선명력, 수시력, 그 다음에 대통력, 이런 달력이 있었죠. 이건 신라 때부터 사용해서 고려시대까지 썼던 것들이죠. 선명력. 수시력은 원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원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여기는 명나라에 들어왔어요. 명나라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세 개의 달력들이 전부 다 우리 고려와 조선 초에 썼던 달력들인데, 이 달력이 좋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국경을 기준시로 해서 이거 만들어졌어요. 국경을 기준시로. 그러다 우리에게 일치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일식과 월식을 맞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천자관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자식들은요, 당연히 일식과 월식을 정확한 날짜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맞춰지지 못하면 어떡해요? 백성들이 불신한다고요. 아니, 천자라면서요. 근데 일식과 월식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 이걸 없애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걸 잡아야 되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만드는 거죠? 달력을 만들어요. 근데 비밀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달력은 황제국가만이 만들 수 있어요. 황제국만. 근데 우리는 황제국이 아니잖아요. 황제국에게 알리지 않고 모르게 만든다는 얘기는 발각되면 이거 굉장히 예교적 문제가 복잡해진다고요. 이걸 비밀리에 모르게 만들게 된다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장영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장영실과 서운관의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천체를 관측하는 서운관의 관료들 중심에 만든 게 칠정산 4편이죠. 당연히 뭐예요? 한양을 기준시로 잡았겠죠? 한양을 기준시로 잡았어요. 한양을 기준시로 잡았다. 자, 기존의 수시력과 대통력을 씁니다. 해볼까요? 수시력 플러스 대통력을 그대로 응용하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해해력이라고 그럽니다. 해해력을 더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칠정산 4편이요. 자, 7가지를 살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뭐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쓰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출정선대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로 최근 2년 동안 출제가 안 됐고요. 그 앞에 5년 동안 연속 기출됐어요. 그럼 2년 쉬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8월 30일에 보는 경찰 시험이라든가 그 이후에 보는 시험에서는 내년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2년 쉬었으니까. 네, 5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내년에 안 나올 거야.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전에 또 나와서 안 나올 거야. 4년 진짜로 안 나온다? 또 나왔어.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5년째 됐을 때 5년째 되면 나오면 이제 내가 강의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찍지를 못하면 강사가 어떻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있어요. 네.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만두려고 그랬지. 근데 학생들이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썰렁하고요. 별 반응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오른쪽 농서 가볼까요? 농서. 첫 번째 농사직설 밑줄 그어야 되겠죠? 농사직설 계속 나왔죠? 농사직설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본 것 같아요. 모든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누가? 집현전 학자인 정초가 중심이 되었다. 계속 나오죠?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 집현전 학자인 정초란 사람 알아야 돼. 정초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료가 나왔을 경우에 사람 이름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추론해 가는 거야. 역사 문제를 풀 때는 사료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료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1분 걸리고 또 2분 걸린다고 사료를 죽겠어요. 요즘 사료 작업 하느라고 죽겠어요. 지금 원고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이 지금 사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료 특강을 할 때 제가 문제 푸는 방식 얘기를 할 텐데요. 사료는 그 사료집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료집만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료집만 나와 있는 게 많이 출판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별 도움 되질 않아요. 읽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그냥 책 수집하려면 사도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만든 게 객관식 문제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이 사료를 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푸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료를 갖다가 최소한도 1초, 2초 만에 파악하고 문제를 1초, 2초 만에 푸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맥시멈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10초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 사료 좀 기존에 책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만들어요? 또 보란 말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거지 책 장사하려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네.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선생님 돈 되게 많이 벌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다. 다 보고 있는데 영상물로 다 보고 있는데 본 거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농사직설 앞에 농서가 우리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수입서가 하나 있죠. 고려 때 그건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고려 말에 수입된 책이 하나 있죠. 원나라로부터 농상 이 상자가 무슨 상자라고요? 네, 뽕나무 상자고 기억하셔야 돼요. 뽕나무 상자입니다. 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업기술서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농상집요예요. 뽕나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뽕잎을 누가 먹어요? 누이같이 먹잖아요. 누에는 뭘 만들어내요? 비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직설인 거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인 정초가 중심이 돼서 집필됐다는 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복습이에요, 지금 책들은요. 중요한 이유는 떠있죠.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하나인 공법을 실시하는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보통 민전이라고 얘기하지. 민전에 수확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만든 게 농사직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농사 직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 직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금양잡록 가겠습니다. 금양잡록, 성종대 강희맹, 경기도 시흥에서 자신의 체험과 농민들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기록한 책 금양잡록. 금양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 시흥의 옛 명칭이기도 하고요. 시흥시의 명칭. 그 다음에 과학기구 보겠습니다. 축구기, 앙부일구, 자경루, 인지의 등 기구가 제작되었다. 인지 잘라야 돼요. 앞에 자경루하고 인지 사이에 잘라야 돼요. 앞에 추구기, 앙부일구, 자경루는 세종대왕인 반면에 인지는 세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 공부라고 그랬죠. 이거 물어본 15세기를 물어보는 거, 시대를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세종과 세조를 구분할 때는 인지와 규형은 세조로 가야 되는 거 아셔야 되고, 초등학생 정도 수준 하나 한다면 앙부일구는 무슨 시계예요? 솥단지 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 일자가 들어갔으니까 해시계. 해시계의 단점을 보완하게 만든 게 뭐야? 해가 뜨지 않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물시계겠지. 그 물시계를 뭐라 불러? 자격누라 불러. 유치하지만 이런 게 나온다면 어떻게? 틀리면 안 돼. 과학기구 발명 순서가 앙부일구가 먼저, 자격누가 먼저 이런 나오진 않겠지만 나온다면은 당연히 해시계 보완책으로 나오는 게 물시계가 뒤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럼 인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지의, 규형 이러한 과학기구들은 그러니까 토지의 넘나지를 고지를 측량하는 기구들이에요. 이건 세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의학 가겠습니다. 향약 재생 집성방 정종대 몇 글자예요? 7글자. 향약 채취 원령 세종대 몇 글자? 6글자. 향약 집성방 5글자. 의방유치 4글자. 내용 이 안에 있는 콘텐츠를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까지는요. 그럼 뭐예요? 이거 순서 물어본다고. 의학서가 우리나라에 만드는 순서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향약 재생 집성방 7글자 앞에 고려 것만 하나 넣어주면 되지. 고려 말에 만드는 거. 그렇지. 향약 구국방만 넣어주면 순서가 쭉 7글자, 6글자, 5글자, 4글자 순서만 잡으라고. 이 책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글자 숫자로 카운트해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요건요. 고려의 기억, 구국방의 기억, 급의 기억. 기억이잖아. 다 고려잖아. 그리고 다음에 조선 거잖아. 요거 하나 딱 외우시면 문제를 그냥 맞히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 콘텐츠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왜? 나만 틀리면 다 틀리는데. 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나오지 않는 것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 선생님이 봤을 때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크게 문제 없어요. 무방하다 보는 겁니다. 병법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법서. 태조 때 정도전이 만든 게 진도. 가장 처음 우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게 진도예요. 만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한 2가지 정도 내다봐야 돼요. 진도를 만든 목적. 첫 번째, 요동을 정벌하고 싶어 해요. 요동을 정벌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 사병을 혁파하고 싶어 해요. 왕을 제외한 모든 왕족과 그 다음에 왕자들과 포함해서 신하들이 모두 다 사병을 혁파하고 진법 훈련에 동원시켜요. 그러다 보니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태종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그 사병들과 그 무기를 전부 다 해소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진법 훈련. 첫 번째 게 진도입니다. 병법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병장도설. 문종부터 만들어 성종때까지는 군사훈련 지침서 정도, 역대병요, 병법과 전쟁, 동국병감 앞에다 별표, 자주 나오는 것들. 요건 쉬워졌죠.
동국 자르시고 병하고 감 자르시고 잘라봐 하나씩. 감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감이 들어가면 역사서라고 그랬어. 무조건 역사서야. 거울감자가 들어가게 되면. 동국은 우리나라지. 그지? 동국 우리나라. 왜? 동짝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 보시면 돼. 중국에서 봐도 우리나라 항상 동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동국 우리나라를 지칭하고 병. 예. 고려에서부터 고려까지 전쟁사. 즉 다르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민족과의 전쟁사예요. 이민족과의 전쟁사. 이민족과의 전쟁사다 보시면 돼요. 총통 목록, 하향무기 제조법 사용 유정도까지. 할자 인쇄술 보겠습니다. 할자 인쇄술. 첫 번째, 개미자. 개미년이 만들었다. 태종 때. 이때 사용한 게 밀랍이다. 밀랍. 밑에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랍을 본드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갑인년에 만들었다 해서 갑인자. 이거 식자조리법입니다. 식자조리법. 그러니까 이건 땡땡하시고 옆에다가 구리를 사용했다. 예, 구리를 사용했다. 이거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면 요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 이 사이즈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구리선을 내서 딱 글자 고정돼 움직이지 못해 딱 잡아놨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다량 인쇄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글자가 변형되지 않으니까 뭐 1000권이면 1000권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험장 가시면 그 개미자하고 갑인자가 반대로 이렇게 지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조선 초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갑인 왕이 누구 계세요? 갑을 관계에서 세종대왕. 조선 전기의 갑인 왕은 세종대왕. 갑인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하나만 잡으시면 개미자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다음, 성리학적 유교사의 성장입니다. 성리학적 유교사의 성장. 첫 번째, 양천제. 양천제다. 법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양천제,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인. 해야 할 역할들이 꽤 크죠. 조세, 세금 내야 됩니다. 공납, 특산물 내야 됩니다. 역의 의무, 군대에 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과거 응시 가능합니다. 과거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반, 중인, 상민 등으로 분화가 된다. 이걸 반상제라 불리고 후기래요. 반상제는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반상제라 부릅니다. 전기에는 양천제.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장 어려운 힘든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반상죄, 반상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쌍놈들이 양반 흉내내는 거 걸리면 거의 죽음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반상의 규칙을 어겼다 해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누가 처벌하죠? 국가에 처벌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정부에도 처벌합니까? 둘 다 아니겠죠. 누가요? 향약에서. 향약에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우리 고을의 약속이죠. 향약에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왜요? 국가에서 저 자식 옷을 바꿔 입으면 쌍놈인지 양반인지 구분 안 돼. 왜? 옷을 통해서, 모자를 통해서 구분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럼 얼굴을 보면 어떻게? 자기 동네 사람 거의 다 할 거 아니야. 예전에 농경사회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처벌이 가장 강력했다. 그 다음에요. 양인의 증가 보겠습니다. 양인의 증가.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서 양인의 숫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향소부국도 완전히 소멸됐으니까요. 자,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양인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 그다음에 양인 확보 정책 보겠습니다. 태종 때 양인 출신 노비의 신분의 회복. 억울하게 노비된 신분을 회복시켜줬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 다음에 호패를 실시했다. 호패를 실시했다. 전국에 있는 남자애들에게 모두 호패를 통해서 군대 갈 사람들 전부 다 파악하게 이루어졌다. 오른쪽 신분별 생활 모습. 신분별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자, 양반. 생략하겠습니다. 양반은 특별한 거 없어요. 중인. 주로 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역관들이 중인이죠, 거의. 통역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관들. 그 다음에 기술직 종사자들. 그 다음에 서리, 향리, 이런 사람 전부 다
중이란다. 이번 주간 모의고사 보셨죠? 거기 서리 구분하셨던 분도 기억하시나요? 서리하고 제가 구분하라고 뭐 출제했습니까? 서리하고 난반을 출제했던 기억나는데 살짝 바꿔놨던 기억나는데 제가 네. 난반은 궁중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기억 잘 하시고 서리는요 중앙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구분하실 것. 네. 모의고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선택지 지문의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갈게요. 천민 보겠습니다. 천민 특징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노비, 산노비 구분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공노비와 산노비. 자, 공노비 보겠습니다. 독립된 가옥에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신공을 납부했다. 신공이 줄거야 되겠죠. 네. 자신의 몸값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노비, 주인을 위해서 농사와 가사 등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산노비 중에서 솔고노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집이나 그 근처에 살면서 주인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이것도 신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거노비,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 수확물의 일부를 신공으로 납부해야 됐다.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했다. 가로 여시고 노비가 노비를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 특징 중에 하나죠. 신분별 관련된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 부분은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